네, 안녕하세요. 네, 빨쇼기 만난 사람들. 예, 오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저는 이분 볼 때마다 좀 늘 경이로워요. 일단은 외모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뭐 드레스도 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말투, 내용, 뭐 형식적인 것들 아니면 또 그 따뜻한 마음씨, 뭐 기타 등등해서 제가 인간적인 면모뿐만이 아니라 이런 또 뭐 투자를 공부하는 태도, 그다음에 투자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귀감을 얻고 있고 또 많이 배우는 뭐 인생의 선배님이기도 하시고요. 아무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은 이제 그 주식 쪽에서는 또 굉장히 대가고요. 아마 신과 함께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분이실 것 같습니다. 이한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 자문회사 같은 경우는 네. 고객의 주식 계좌를 위탁받아서 네.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도 궁금한데 거래가 자동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실제로 뭐 샀다 팔았다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기업을 네. 얼마에 뭐 사라라고 네. 이제 그 트레이더 트레이더분들. 예. 제가 주문을 넣으면 이제 네. 그분이 사고 팔고. 각각 네. 다요? 네. 고객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하시는 이제 그거를 한 번 뭐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를 뭐 각 계좌에 0.5%를 사라라고 네. 주문을 하면 네. 이제 저희들 전체 고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쭈르륵 주문이 나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아마 이제 이쪽 그 위탁 계좌를 아마 안 맡겨 보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펀드랑 다르게 이건 계좌를 직접 운영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 운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수수료 형태로 이제 수익을 이제 만드시는 그런 거죠, 맞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박성진 대표님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들은 이제 가치 투자의 대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치 투자가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쪽에서도 많이 좀 배우고 있거든요. 뭐 이번 모멘텀 투자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또 뭐 그런 또 테마 투자 뭐 이런 것들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가치 투자를 네. 사실 이제 정의하는 게 네네. 좀 많이 그 사람들마다 좀 가치 투자를 받아들이는 게 좀 많이 틀려서 예. 제가 사실 오늘 이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온 이유도 이 블랙스완의 세계관이랑 네네. 가치 투자자의 세계관이 네.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의 세계관인데 네. 이제 그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네. 기본적인 세계관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책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테고 네. 가치 투자라는 건 사실 네.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그 투자 대상의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하겠다.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꼼꼼히 따져본 가치에 비해서 싼 가격에 되도록 사려고 노력을 하겠다. 네. 그게 가치 투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물건을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사람들 가치 투자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네. 어떤 기업의 가치를 또는 어떤 물건의 가치를 꼼꼼히 따져서 그 가치보다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행위가 가치 투자다.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주식 공부를 좀 해보고 여러 가지 투자하셨던 분들 이런 사례들을 또 분석을 해보고 또 이것도 부동산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유명한 종목들은 이미 좀 가치들이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가치 대비 좀 싸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들이 잘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면은 그런 시기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사실은 두 번 기다려야 되는데요. 네, 두 번. 네. 한 번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이 싸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한 번 기다려야 되는 거고. 또 한 번은 내가 산다고 곧바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이제 저는 살 때 한 3년 정도는 기다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놓고 나서 내가 생각한 가치를 주가가 반영을 할 때까지 그때 또 한 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는 사실 인내심과 끈기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저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하지만 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시지 않나 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주식 쪽도 공부를 해보고 부동산 쪽 공부를 했는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게 주식 같은 경우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진짜 쌀 때 이번에 또 이제 3월 달에 대폭락장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다 만세를 부르시더라고요. 네. 정말 싼 정감이 생겼다.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것들을 좀 추정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이 기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도 있고 순이익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가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부동산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소위 말하는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걸 알고 사는데 더 비싸지니까 그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거든요. 네. 비싼 거 알면 사는 것들이죠. 네. 그래도 오르니까. 네. 주식도 그것도 같이 투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싸진 않는데 더 올라갈 게 보여요. 네. 확실하게. 네. 그런 것들도 같이 투자가 네. 되나요?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인간이잖아요. 우리 지구상에 한 80억 명의 인간이 있는데 네. 우리들이 생김새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가치 투자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네.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투자 행태를 보면 사실은 다 그 투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틀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람의 투자 방식이 가치 투자냐 아니냐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갈라서 그렇죠. 네. 이건 가치 투자고 이건 가치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네.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말장난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의미가 없죠. 예. 네.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의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하느냐 네. 그리고 내가 정말 싸다고 생각할 때 투자를 하느냐 이게 이제 가치 투자를 결정하는 기본인데 근데 이 싸다고 하는 것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네네. 이 기업이 싸냐 비싸냐라는 거는 결국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기준으로 이 싸냐 비싸냐가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예측이 들어가야 돼요. 네네.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사실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저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블랙스완도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책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미래 예측에 대한 태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가치 투자자는 네. 저 같은 경우는 미래 예측은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네. 저는 미래 가치를 많이 당겨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가치 투자자 분은 저보다 어떤 기업에 대해서 더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태도가 또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차이에 의해서 미래 가치를 좀 더 많이 땡겨오고 미래 예측에 대해서 좀 더 신뢰감이 있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가치 투자에 가장 좀 유명하신 분이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죠. 이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워렌 버핏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분 뭐 재산이 뭐 100조 원에 육박하니까 뭐 세계에서 가치 투자로 가장 뭐 돈을 많이 버신 분이라고 뭐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할 만한 분은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입니다. 아, 버핏의 스승님. 네. 그 경제학 하면 경제학의 아버지가 아담 스미스잖아요. 클래식하면 바하 핸델이 뭐 클래식의 아버지 엄마 뭐 이렇게. 그래서 가치 투자의 아버지는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버핏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철학을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약간 벤자민 그레이엄하고 갈라서는 부분이 좀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최근에 좀 그 과거처럼 이렇게 좀 꾸준한 수익률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뭐 최근에 뭐 그 델타 항공도 다 팔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천하의 버핏도 이제 좀 아니 좀 힘든 시장이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책이 블랙스완인데요.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책이었고 2007년도 나온 이후로 저도 한 2번 정도 읽어봤고 이제 그때는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정도로 봤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투자 공부를 하면서 뒤늦게 한번 다시 읽었을 때는 그 전에 안 보였던 부분들이 너무 생겨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오늘 좀 소개해 주시려고 하실 텐데 진짜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와서 진짜 전 세계 경제를 이렇게 좀 아주 뒤흔들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심지어는 올 1월 달만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소개를 해주시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잘 지금 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3월달에 대폭락장도 있었고 그 대폭락장의 그 뭐 비율이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더 뭐 심했다고 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텐데 아무튼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한 번쯤은 좀 읽어보고 좀 귀감을 삼을 만한 내용들이 아닐까. 예, 좀 투자 선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소개해 주실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스완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네, 그 아까 서두에서 제가 얘기 드렸듯이 예. 사실 제가 생각하는 네. 가치 투자의 근본적인 철학과 이 블랙스완 나심 탈렙의 세계관이 네. 사실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하여튼 그 가치 투자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감명 깊게 굉장히 깊이 받아들였던 책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오늘 방송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한 대여섯 번 정도 저도 읽었거든요. 근데 야, 예. 어려운 두꺼운 책을. 네. 그래서 읽으면서마다 네. 하여튼 굉장히 좀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5번 읽는 동안에 네. 그 전에 안 보이셨던 것들이 또 보이기도 하시나요? 가끔씩 그렇죠. 아, 네. 5번째 네. 봐도. 네. 야, 그럼 최근에 읽으시고 나서는 어떤 게 일단 딱 좀 달라졌던 게 있으셨던가요? 최근에 읽으면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심 탈렙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그 가치 투자 철학을 공유를 하고 있지만 네. 이제 나심 탈렙이 그 이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면은 네네. 사실 먼저 이 나심 탈렙이 이 책을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 그렇죠, 그렇죠. 네, 나심 그거를 탈레브에 제가, 대해서도 네, 좀 알고 시작하면 네, 좋겠죠. 그거를 좀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나심 탈렙이 이제 그 레바논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 중동. 네, 중동 레바논에서 예. 태어났는데 그때 나심 탈렙이 태어났던 나심 탈렙 집안이 네. 할아버지가 내무부 장관을 할 정도로 레바논에서. 네, 그 굉장히 일단 네, 집안이 좋네요, 그러면. 네, 예. 부유한 집안이 부유한 집안. 태어났습니다. 예. 근데 나심 탈렙이 어렸을 때 레바논 내전이 벌어졌어요. 엄청 심했었죠. 네. 뭐 80년대, 90년대. 네, 네. 근데 레바논 내전이 처음 시작될 당시만 해도 그 레바논 사람들이 네. 이거는 뭐 한 며칠이면 끝날 거야라고 다들 생각했다고 해요. 아. 근데 그 전쟁이 15년 동안 이어졌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나심 탈렙 집안이 완전히 이제 풍지박산, 뭐 빈털터리가 돼버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나심 탈렙이 이제 나중에 뭐 미국 유학 가고 프랑스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나서 이제 금융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87년에 금융위기가 아니라 블랙 먼데이를 겪게 됐어요. 예. 그래서 유명한 하루에 사건이죠. 예. 22% 주가 지수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나심 탈렙이 세상에는 뭐 일어나지 못할 일이 없구나. 네.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쓴 게 이 블랙스완이라는 책인데 네. 사실은 블랙스완 3부작이라고 저는 많이 부르는데 이 블랙스완 전에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을 먼저 썼었고요. 다독다독에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예. 네. 그 혹시 행운에 속지 마라 궁금하신 분은요. 다독다독 방송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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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행운에 속지 마라에서는 그 능력으로 위장한 행운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성과의 비선형성, 네, 비선형성 네, 맞습니다.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블랙스완에서는 이제 그런 세상이 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이 세상의 극단성, 네. 그다음에 이 세상의 복잡성, 그다음에 우리 인간의 인지의 불완전성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세상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이 블랙스완이라는 책이고요. 네. 그리고 그 안티프레즐이라고 그렇죠. 블랙스완 다음에 나온 책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책은 이런 블랙스완이 출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그 고민을 해보는 게 안티프레즐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블랙스완 읽으면서 이 블랙스완의 요 철학이 그 가치 투자 철학하고 똑같다라고 느낀 게 아까 가치 투자의 아버지가 벤저민 그레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벤자민 그레엄의 가장 유명한 책이 증권 분석이라는 책입니다. 아, 현명한 투자자가 아니고. 증권 분석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쉽게 쓴 책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거든요. 증권 분석하고 현명한 투자자 다 읽어봐야 돼. 증권 분석. 네네. 네. 근데 이 증권 분석을 벤자민 그레엄이 언제 처음 쓰려고 했냐면 1927년에 증권 분석을 원래 쓰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벤자민 그레엄이 투자에서 승승장구했거든요. 모든 투자에서 성공하고 막 명성을 날리고 나서 그 1927년에 컬럼비아 대학에 이제 증권 분석 강의를 하러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걸 책으로 한번 엮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기획을 했는데 이제 바빠서 못 썼어요 그때. 바빠서 못 쓰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네, 29년. 네, 1920년에 대공황이 터져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실패라는 게 없고 승승장구 했었는데 그 대공황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벤자민 그레엄의 자산도요? 네, 벤자민 그레엄. 와.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대공황의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간신히 이제 투자를 통해서 원금을 회복을 하고 대공황 그 1927년 이후에 7년이 지난 다음에 1934년에 증권 분석을 이제 드디어 출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벤자민 그레엄이 나중에 회고록을 쓰는데 그 회고록에 벤자민 그레엄이 어떤 얘기를 썼냐 하면 1934년까지 엄청난 고통을 치르면서 얻어낸 지혜를 이 책에 쏟아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 더 일찍 책을 냈더라면 큰 실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회고록이 썼어요.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엄이 대공황을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책을 썼으면 자기가 굉장히 잘못된 책을 썼을 거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사실 나심 탈렙이 그 레바논 전쟁을 겪고 블랙 먼데이를 겪고 이 세상의 예측 불가능함, 우리 인간의 그 인지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를 깨달은 거랑 벤자민 그레엄이 대공황을 겪고 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사실은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블랙스완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하여튼 이게 가치 투자 철학하고 이렇게 맞닿은 측면이 있구나. 근데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는 똑같은데 이제 대응 방식이 다를 뿐이거든요. 벤자민 그레엄은 이 세상이 예측할 수가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에 대한 대안으로 벤자민 그레엄이 제안한 게 안전마진입니다. 안전마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뭐냐 하면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내가 생각한 가치에 비해서 되도록이면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가치 투자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싸게 살려는 얼마나 싼가를 나타내는 게 이제 안전마진이고요. 근데 그 내가 생각한 안전마진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벤자민 그레엄이 분산 투자를 또 함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안전마진의 친구라고 벤자민 그레엄이 표현을 했거든요. 안전마진을 추구하면서 분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 안전마진에 대한 철학이 없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벤자민 그레엄은 이제 그 세상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낸 대답은 안전마진과 분산 투자인데 이 나심 탈렙은 세상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나심 탈렙은 어떤 투자 방식을 제안을 하냐면 이 블랙스완 책에도 나오고 이제 나중에 안티프라즐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바벨 전략을 제안합니다. 바벨 전략. 네. 그래서 바벨 전략은 뭐냐면 이제 바벨이 양쪽에 그 무거운 쇳덩이가 그런 거죠. 양쪽에 무거운 쇳덩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뭐 정말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 떼먹힐 가능성이 극히 낮은 예를 들면 미국 국채 같은 거에다 자산의 뭐 90% 가까이를 집어넣고요. 나머지 이제 10% 정도 되는 자산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터지면 뭐 수백 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최대한 잃을 수 있는 돈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요 10%로 최대한 잃을 수 있는 돈을 제한시키고 원금의 90%는 그 이제 굉장히 안정한 자산에 보관하는데
이 10% 자산 투자한 것 중에서 여기서 이제 잘 되면 뭐 100배, 200배가 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전체로 보면 또 큰 수익을 취하겠다는 게 이제 나심 탈렙의 투자 방식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세상에 대한 인식은 같은데 그걸 구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뿐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낍니다. 야, 벤저민 그럼부터 나심 탈렙까지 다양한 투자 방법, 시장을 보는 방법, 리스크를 보는 방법까지 그리고 또 해법까지도 주신 것 같아요.